좀 어디서부터 애들이 비롯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설렁설렁 읽어요, 읽을 때. 그러니 얘가 이거는 주어고 이건 서술어이므로 이 문장은 틀렸네. 뭐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읽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게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초1, 2까지, 많으면 3학년까지 하잖아요. 받아쓰기에 100점을 계속 받아왔는가? 받아쓰기에 100점을 받지 않았는가? 만약에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많이 안 받았어요. 60점, 70점밖에 안 되는데 얘가 황소 최고반이야. 와, 우리 애는 황소 최고반이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올겨울이라도 바른 문장을 꼭 써야 합니다. 우리 학원 출신에서 사실 영재고 가는 애들 많고요. 이 조그만 학원에. 그렇게 따지면 저희 한 80%는 가나 봐요. 특목 자사고를. 왜 10명 중에 8명 가니까. 뭐 그렇게 가는 아이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특히 저는 뭐 민사나 하나보다도 영재고 가는 아이들의 특징을 영재고 가는 애들 다 수학 잘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내신을 잘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정말 올바른 문장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 또 이제 올바른 문장 쓰기를 아주 강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글 쓰고 저 참석하잖아요. 제가 또 한번 벌써 한 10년이 넘은 일인데 갑자기 그 대치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이 그냥 팀을 우르르 짜갖고 와가지고 걔네들 다 영재고 가고 뭐 다 이제 의대 가고 이랬는데 걔네들 글쓰기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영재고 간 친구들이 정말 훨씬 더 바른 문장을 쓰더라는 거죠. 자, 바른 문장이야말로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기 때문에 바른 문장 쓰기를 반드시 유념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9년 남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좋은 대학은 가야지 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현재 수능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머님들이 수능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쵸? 달라진 거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매하고 하작으로 나누어서 선택해서 듣게 되어 있거든요. 신기한 건 상위권 아이일수록 언매를 듣고요. 안 상위권 아이일수록 하작을 들어요. 언매가 문법이거든요. 문법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올바른 문법을 쓰는 애들은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올바른 문장을 못 쓰는 애들은 문법을 그렇게 어려워해요. 따라서 평상시에 이제 언매를 하면 좋은 건 시간 단축이 돼요. 화작은 지문들이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읽어야 하는 거고, 언매는 좀 약간 즉문즉답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그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즉문즉답이 되니까 당연히 비문하게 들을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비문하게 들을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더 완성도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올 수능이 또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 저희 고3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물론 당연히 망한 놈이 있겠죠.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다 잘 봤더라고요. 국어는. 국어는 후도가 덕분이죠 소리를 매년 듣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제 초사니까 이제 저희 학원하고 인연을 맺을지 안 맺을지 또 뭐 동생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겠지만 다른 학원을 가시더라도 그 바른 문장 쓰기는 집에서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른 문장 쓰기 이렇게 강조하는 학원 별로 없죠. 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레포트를 냈어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이 아이 문장이 자꾸 틀려요. 근데 평상시 얘는 너무 사교적이고 너무 좋고 막 그 스타벅스도 매일 나한테 사다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 생기지 않아요? 얘가 문장이 이런데 그러면 문장 때문에 결국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른 문장은 너무 중요한데 어렸을 때 꼬이면 나중에 물론 저희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꼬여있는 아이들 다시 잡아요. 저희가 잡기는 해요. 근데 그 잡히는이 처음서부터 나쁘지 않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 입시제도의 이제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이고 또 하나는 뭐가 키워드인가요? 고교학점제죠. 고교학점제. 어머님들 그래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되시죠? 근데 저는
이루어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고교학점제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이게 다른 학교 가서도 듣고 그래야 되거든요. 경기여고 애가 이걸 듣고 싶으면 단대부고에 가서 들어야도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뭐 이렇게 보딩스쿨 외에는 학교들이 다 남녀공학들이잖아요. 저희는 남학교, 여학교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실제로 이제 그걸 고교학점제를 제일 잘하고 있는 학교가 민사고잖아요. 그쵸? 근데 민사고 아이들도 이렇게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뭘 할까요? 물론 공부해요. 그러나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선택적 시간표를 짤 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34명이 되잖아요. 이 동네는 다 34명씩 꽉꽉 차 있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도 아니에요. 열 몇 명인 학교도 많은데, 이 동네는 뭐 대청중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뭐 대치초, 뭐 대현초, 뭐 대현초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다. 요즘 재건축하느라고. 그쵸? 다 34명이 넘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다 수학에만 빠지고 영어에만 빠지고 이럴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 막 수학만 이쪽 다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겠어요? 놀아야죠. 그쵸? 이런 사태들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과목을 개설해 놨는데 그건 안 가, 애들이. 그럼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밥줄 끊기는 거죠. 이런 좀 디테일한 문제들이 현 초5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건 저는 그건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수능에 있어서의 서술형은 아마도 시범적으로는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뒤쪽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 블로그 얘기를 썼어요. 뭐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블로그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소개되면서 10년이 훨씬 넘은 그때 교과서에 실렸어요. 블로그의 장점, 뭐 블로그의 단점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기사들이 블로그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흘렀었는데, 어머님들도 블로그 많이 보시나요? 안 보시는 어머님들은 안 보시고 더 젊으신 어머님들은 이제 인스타 감성으로 이제 가시죠. 그쵸? 근데 저는 블로그를 좀 잘 봐요. 왜냐하면 저는 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부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시장 갈 여유가 없어서 저는 인터파크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라 되게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블로그, 어떤 블로그를 제가 아주 꾸준히 보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그 사람들하고 보기 시작하는 게 벌써 이제 7, 8년 됐나 본데, 그때는 뭐 300명이고 500명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3,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350명이에요. 왜? 저는 글을 안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벤트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잘 되는 블로그의 특징들은 다 글을 엄청 잘 쓴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다 국문과 출신은 아니라는데, 보면 뭐 디자인 전공, 뭐 무슨 건축 전공 막 다 이렇다는데 엄청나게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블로그를 통해서 뭐 잘 되는 블로그들은 돈을 엄청 잘 번다며요. 자, 근데 제가 왜 블로그 얘기를 했을까요? 자, 젊은 애들은 지금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돈을 벌죠. 네. 아이들이 예전에는 오히려 글을 안 써도 되는 직업들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글 막 많이 쓰시나요? 전문 서적 내실 거 아니면? 그쵸? 의사 선생님 쓰시는 거 다 영어로 막 병명 쓰셔갖고, 안 쓰시는구나. 참, 타자로 치시는구나, 요즘.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이 타자 엄청 잘 치더라고요. 옛날 선생님들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말하면서 다 쳐서, 야, 의사도 타자를 잘 쳐야 되는구나, 이제는.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부업으로 돈을 좀 더 잘 벌고 싶은이 아니라 잘 버는 분들을 보세요. 책을 내죠. 그쵸? 나와서 강연을 하죠. 세바시에도 나오고 뭐 막 다 나와서 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이라면, 층위가 이만큼이라면, 그걸 다시 더 올려주는 건 결국 요만큼의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은 결국 말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옛날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뛰고 하면서 거기에 대장도 있고, 전 좀 주로 대장이었긴 했어요. 대장도 있고, 거기서 보면 또 이렇게 야 우리 다 같이 뭐 그림 그리자 뭐 그래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들로 해서 아이들끼리 접촉하는 그런 어떤 사회성, 협동성, 리더십들이 많았으나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다고. 제가 근데 3년 전에 경기도 용인시 수직으로 이제 그 이사를 갔거든요. 너무 좋아요. 거기는요. 방과 후에 애들이 놀이터에서 가득 차서 놀아요. 이 동네는 제가 이제 송파를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송파에 살 때 우리 아파트에는 애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놀이터. 심지어 놀이터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었는데 여기는 놀이터마다 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여기가 진짜 진정한 사는 곳이구나. 물론 스카이 진학률은 대치동에 비해서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스카이 비율이 대치동에서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재수 비율도 제일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그냥 애들은 당연히 자기가 재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냥 재수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쁜 직업을 갖는 것 말고 행복한 직업을 갖는 것, 그것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좋다는 것도 어머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행복한 직업을 갖는 것이 이제 트렌드 22,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트렌드 22도 다 열심히 읽었고요. 어떻게 또 다시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도 다 읽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트렌드 22가 정말 잘 찍어요. 아주 잘 찍거든요. 트렌드 22, 트렌드 뭐 21, 트렌드 20부터 이제 쭉 읽어갖고 오면 이제 한 3년, 4년 읽다 보니까 그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알게 되는데, 자, 여기에 제가 다 쳐서 넣었으니까 어머니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떻게 변한대요? 일단 젊은 애들 자꾸 시골로 내려간대요. 저도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책 보기 전에 트렌드 조금씩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어저께 다 다시 본 거고, 보기 전에 남해에 시골집을 알아봤어요, 제가. 요즘 시골집 리모델링해서 살기가 그렇더라고요. 하도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제가 사실 홍천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홍천은 너무 추워서 겨울에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남해 보니까 그 시골 폐가가 4,800만 원이더라고요. 오,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원격 진료를 하고 혹은 원격으로 뭐 연구소에다가 자기 연구 과제를 내고 이러면서 살겠다는 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 실제로 지금 뭐 저희 이제 아이들 혹은 저희 제자들의 꿈은 뭘 것 같으세요? 딱 엄마 아빠만큼 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꿈도 딱 엄마 아빠만큼만 사는 거예요. 도시에서 특히 이제 25살, 6살이 넘어가면 확실하게 이제 삶의 방향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넌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지하철이 있고 그 이제 역세권이고 습세권 따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화관이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문화시설이 있는 곳. 서울이잖아요, 그게. 자신은 서울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이놈의 집값이 문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다행히 엄마가 제 거 사놨대요. 개포동, 그 옛날에. 그래서 야, 잘됐다 얘. 그러면 너는 여기서 살아야 되니? 그랬더니 자기는 영원히 서울을 떠나지 않고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영원히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직업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직업은 2가지가 되기도 하고 3가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 제가 제자들하고 되게 친해요. 제 제자들이 정말 끊임없이 찾아와서 저에게 뭔가 정보를 맨날 줘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바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우리 초사들이 어떻게 갈 건지를 알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초사들이 얘기하는 꿈은 저보다는 부원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쵸? 다만 저는 이 사회에서 불어닥치는 이 변화의 바람 좀 느끼시나요, 어머님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하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물론 저의 그 옛날 제자들은 그냥 의사가 제일 많아요, 많기는. 아니면 변호사. 그쵸? 그 변호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세무대 뭐였지? 유현에도 있고 태평양에도 있고 아무튼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 제자들이. 왜냐면 그때는 공부 잘하는 법대나 의대를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IT를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창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창업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뭔가 근로 교류하고 있다는 거죠. 근로 교류하는 것.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경험을 많게 해서 아이들의 소재가 많아지기를 바래요. 그게 해주는 시기가 딱 4학년이거든요. 5학년, 6학년이 되면 벌써 이제 사춘기가 와요. 4학년 때 오는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4학년 때 사춘기는 거짓 사춘기고요. 아직 그냥 반항이에요. 왜냐면 이제 학년기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친해지고 싶으면 나가서 놀 거 아니에요. 자꾸 놀면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괜히 엄마랑 한 번씩 부딪히는 거고, 찐 사춘기는 5학년 말 6학년. 근데 올해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사춘기를 안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천사같이 좋아져서? 물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제 1순위로 이렇게 하는 게 다 가정이에요.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래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거의 없었어요. 전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내년에 진짜 학교를 가서 이 중학교 2학년은 원래도 말 많은 사춘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단으로 사춘기를 앓을 경우, 와,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내년에도 중학교 2학년을 맡아야 되는데 떨고 있잖아요. 너 지금 떨고 있니? 네, 저 지금 엄청 떨고 있어요. 이게 수순이 좀 있죠. 근데 원래 사춘기 시작은 6학년이에요. 6학년 때 제일 많이 시작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빠르면 5학년 겨울부터. 그게 사춘기의 증상이 뭐냐면 무리지어 다니기. 그리고 이제 서서히 누군가는 왕따를 시키기. 자, 왕따를 시키는 애도 나쁘지만 왕따를 당하는 애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왕따 당하는 친구들 많이 알죠, 제가. 많이 안아줘요. 근데 걔네들하고 제가 1대1 상담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안아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막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걔네들은. 일단. 그리고 맨날 이제 친한 애들은 맨날 와갖고 선생님 사랑해요. 요번에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물올 금상을 탔던데 보니까 걔는 수업 시간에 수시로 저한테 맨날 이래요. 그래서 알어 나도야. 근데 이제 부원장님도 이제 중1 그 국어 최상위 반을 맡으시는데 그 반에서도 맨날 선생님 사랑해요 그런데요, 남자애가. 너무 귀여워요. 근데 걔는 의사소통을 진짜 잘하거든요. 물올금상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KMO는 이미 6학년 때 했고, 그냥 우리가 듣는 전설의 영재죠, 그쵸? 근데 그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그렇게 소통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친구 간에 어떤 그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는 데에서 이기면 그만인데, 안 이기고 이제 구석에 쭈그리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사실 저도 당해봤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찢어져요, 진짜로. 아니, 제가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좀 사람이 되게 활달해서 항상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거느리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가 저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명작 200권, 그 다음에 한국문학 100권을 던져줬어요. 겨울에. 제가 그걸 다 읽었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없지. 학원을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 책을 다 읽으니까 제가 얼마나 똑똑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나타나기만 했다면 뭐 와 멋있는 애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쭉 보면 와 쟤는 멋있는 애, 뭘 잘하는 애, 뭐 하는 애를 분명히 아이들은 리스펙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느냐? 안 당해요. 근데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그렇다고 그 애가 진짜 능력이 모자랄까요? 그중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영재도 있고 과학 영재도 있고 심지어 언어를 5개씩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도 걔네들은 왜 위축되어 있을까? 그것은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황을 통제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상황을 통제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죠. 그쵸? 다양한 경험을 근데 해요. 캠핑 갔다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모르겠는데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몰라요. 바다에서 한참 봤는데요. 그러면 캠핑 가가지고 뭐 해 먹었어? 아, 그건 알아요. 토마호크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캠핑 가서 어땠어? 그러면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산이 있어서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라든가 오랜만에 놀러 가서 좀 가슴이 좀 탁 트였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해줄 줄 알아야지만 그 아이가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왕따는 절대로 당할 일이 없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목표는 다 이만치라면 이만큼에서 조금 더 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결국 읽고 쓰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읽고 쓰기만 했지만 여기다 말하기 듣기까지 넣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게 달려라 투사 읽어라 투사어린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카피라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호를 쓴 건데 더 이상을 썼다가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달릴 때죠. 뭐를 달릴 거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소통, 다양한 글쓰기, 다양한 책 읽기. 절대로 우리 애는 영적으로 갈 거니까 수학책을 많이 읽어야 돼. 우리 애는 하긴 민사고를 갈 거니까 그 과학책을 많이 읽어야는 아니네요. 그쵸? 영재고를 갈 거니까 수학과학만 정말 읽힐 거야는 아니라는 거죠. 4학년 때는 다양한 책 읽히고 그리고 또 달리는데 제가 달리는 건 황소 가서 10시간씩 있고 그다음에 영어는 헤빗나잇 가나요? 4학년? 아니 ILD가 애들이 없더니 요즘에 중학교 애들이 다 ILD가 있대요. 잘하는 애들이. 와 영원하다 ILD 진짜. 네, 헤빗나잇은 영원히 가요? 요즘도?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애들 헤빗나잇 다니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3까지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또 PI 많이 가더라고요. 아직도 SNT는 별로 안 가나 봐요. 요즘엔 좀 더 큰 다음에 가려고 하는지. 대회가 없어졌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일단 학습 부분으로도 달려야 하겠지만 학습 말고 그 외의 것으로 좀 달려서 영화도 좀 같이 보여주시면서 좀 대화도 하시고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요즘은 아빠의 몫이 워낙 크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길어지거든요. 저 이 솜씨로 세바씨 한번 나갈까요? 아빠들의 몫이 굉장히 커졌고 사실 아빠들이 워낙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폭이나 양이나 깊이가 엄마하고만 있었던 거하고는 좀 더 다르게 넓어졌으니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 아이들이 좀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읽혀주세요. 책을 자꾸 사주시지 말고 도서관 가서도 빌려주시고 알라딘 싸던데 그것도 좋고 조금 더 우리 애가 요 정도 읽을 수 있으면 물론 학원 가서는 요 책을 가지고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을 높은 책들을 자꾸 던져주는 것. 네. 이번에 예비 중일 그 최상위반 시험 1등을 한 친구가 5학년 때까지 이 동네에서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저희 포도밭만 다닌 친구거든요. 근데 걔는 정말 이 포도밭에 있는 책은 다 갖다 읽은 것 같아요. 중2 거 막 중3 거까지. 그리고 이제 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 읽기는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 정말 아주
한 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3뼘, 4뼘을 더 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40분 하기로 했는데 50분 했어요. 이제 저는 들어가고 부원장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초사부터 제가 매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면 막 불이 타서 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하면서 이렇게 주면 그 다양하게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워낙 친구들 못 만나서 그러는지 학원에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에 되게 행복해해요. 친구들하고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팀으로 할게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팀 수업도 팀으로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무임승차를 의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걔를 조금 팀원을 조금 해서 걔가 좀 더 많이 보여주게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원장님이 초사에 왜 책을 많이 읽혀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똑같이 느끼는데요. 해마다 예비 초사를 맞이하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애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정말 3학년 그 정도 수준에서 아직 크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크지 못했다는 게 아마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경험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학교를 매일 가면서 다양하게 부대끼고 아이들끼리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찡찡거리고 울고 이르고 뭐 이러긴 하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애들은 줌을 더 좋아해요. 그냥 옷도리만 싹 입고 머리만 빗으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하고 밑에는 막 꼼지락꼼지락 장난하고 밑에는 잠옷 바지 입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해맑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밑에 뭐 딴짓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친구랑 몰래 채팅을 하는 애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요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보여주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더 폭이 좁아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즘 이제 뭐 코로나라 많이 못 움직이시긴 하지만 캠핑도 많이 가시고 그래도 나름 여행도 데리고 가시는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행 갔다 와서 뭐가 좋았어? 얘기하면 호텔이 좋았대요. 그리고 호텔에서 게임했대요. 왜 갔어? 집에서 게임하지? 그랬더니 밥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호텔 침대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아이들 경험의 폭이 좁아졌다고 했는데 그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경험이 되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글을 쓴 걸 보면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너무 막 그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막 천사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엄마를 찾을 수 있었는데 걔가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어디 가서 엄마 손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걔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경험이 얘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그냥 먹고 느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어머님들도 그런 대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요즘은 국내 여행 많이 가시니까 가기 전에 지도도 좀 보고 하시고 길도 이렇게 가는 거야. 뭐 휴게소는 어디 들릴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좀 다양한 걸 많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글에서도 나오고 이게 말할 때도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냥 캠핑 가서 계속 먹은 거 빼고는 차에서도 게임, 그리고 엄마 아빠 뭐 할 때도 게임, 요리 준비할 때도 게임, 이렇게 한 친구는 아무 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텐트 칠 때부터 엄마랑 같이 다 했대요. 아빠랑 하고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불도 피워보고 그래서 우와 불도 피워봤어? 그랬더니 진짜 너무 매워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신나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시는 게 이 아이가 이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과 함께 책 읽기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이제 커리큘럼상 거의 이제 매주 한 권씩 읽게 돼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권을 두 번에 나눠서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4 전체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일단 아이가 책을 읽고 교재를 풀어오는 것까지가 저희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 풀어온 내용을 가지고 그냥 1번 해답 뭐야, 2번 해답 뭐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잠깐 수업을 해 보일 텐데 그러진 않고요. 그 써온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으로 끌어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친구의 말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또 질문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혼자 막 쓸 때는 몰랐던 것들을 놓쳤던 것들을 서로 채워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포도밭 수업의 굉장한 장점이고요. 초4 전체 커리큘럼은 보시면 저희가 시즌 1, 2, 3, 4로 돼 있어요. 이게 22쪽에 나오거든요. 23쪽이네요. 22쪽, 21쪽 말고 22쪽. 보셨나요? 24쪽. 24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24쪽에 보시면 전체 커리큘럼이 나와서요. 시즌 1에는 융합이라고 해서 과학과 환경이 있고요. 시즌 2에 우리 고장에서 사회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를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을 기를 거예요. 그리고 시즌 3에서 이제 앞에서 길러졌던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활동이 추론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책 읽기라고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책과 책 사이의 연계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인공이 남자예요. 뭐 이런 되게 단순한 것부터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미션을 줘서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꼬리 왕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내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아까워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서로 남이 못 찾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걸 찾으려다 보면 내용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나예요. 뭐 이런 것도 찾고요. 그러니까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시점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아이들이 협력해요. 뭐 이런 것도 찾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찾고 거기서 이 아이들의 어휘력이 총동원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하면서 뭔가 또 다른 표현을 막 찾아요. 그러면 또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꼬리왕 하면 사실 그냥 한 학용품 작은 거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다 그냥 살 수 있는 건데도 여기 와서 받으면 막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받아야 된다고 막 열심히 찾는데요. 그래서 최고 기록이 56개였어. 그랬더니 전 20개 찾았는데요. 막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30개 찾고요. 이렇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책과 책 사이에 연결되는 고리 아니면 영상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책과 책은 아이가 집에서 준비해 올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는 또 그날은 읽은 책하고 그날 보여주는 영상하고 같이 또 매치를 시켜야 돼서 그건 즉석에서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좀 다르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늘리고 이런 활동들이 되면서 이 아이들의 어휘력도 굉장히 커지고 책에 대한 흥미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시즌 4가 글쓰기예요. 이제 지금 현재 초4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문학적 글쓰기 단계라서 뭐 문학적 갈래에서 뭐 동시도 있고 동화도 있고 생활문도 있고
일기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일단 이론을 익히고요.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시켜요. 글쓰기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 책을 읽고 와서 또 적용해서 풀어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글쓰기가 처음에는 글쓰기 다음 시즌4가 글쓰기야 그럼 애들이 저 끊을래요. 그래요. 글쓰기 싫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 쓰게 해줄게. 막 이러면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근데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와가지고 글이 왜 재미없니? 그러면 그냥 쓰기 싫은데 자꾸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기도 쓰게 안 시키고요. 그냥 강제적으로 쓰게 하시는 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일기 쓸 때는 아이들 다 화내거든요.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맨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숙제하고 자고 또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숙제하고 자고 그러는데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럼 되게 답답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일기 대신에 생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주제 일기를 쓰게 하신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양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한 5문장만 쓰면 되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꽉 채워야 된대요. 그럼 그 꽉 채우는 아이들은 어떻게 쓸까요? 그 중에 잘 쓰는 아이들은 막 대화글도 넣고요. 자기 생각을 계속 펼쳐나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진짜 재밌는 일기를 써요. 진짜로 4학년 이제 글쓰기 숙제를 매주 내주는데 그 매주 내주는데 보면 어떤 아이는 막 1000자 넘게 줄줄줄줄 너무 재밌게 쓰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애는 300자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300자 쓰고 그것도 보면 내용을 보면 그냥 뭐 했다. 참 재밌었다. 친구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뻔한 멘트만 쓰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글을 쓰게 할까? 그걸 고민을 하면 계속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그걸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넌 언제 이런 걸 느꼈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 장면에서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장면에서 걔가 어땠는데 하면서 계속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도 거들어주고요. 막 또 다른 아이들도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럼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상황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뒤로 빠져서 객관적으로 보게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얘기하면서 자 그걸 쓰면 돼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끌어줬을 때와 끌어주지 않았을 때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론 배우는 시간에는 뭐 독후감이면 독후감을 짤막하게 뭐 글을 비판하면서 써보자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소개하면서 써보자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 정도는 이렇게 딱 틀이 정해져 있으면 비판해야지 그러면 뭘 비판할까 해서 얘는 좀 어떤 점이 나빴어요 하면 그 나쁜 점을 써요. 그래서 얘가 나빴다. 왜 나빴는데? 그럼 속였으니까요. 그럼 속이면 왜 나쁜데? 그래서 어떻게 속였는데? 하면 이제 속인 내용을 또 쓰게 되죠. 그러면 그 친구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라고 하면 얘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해요. 막 이러면서 또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꾸 문장을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나면 책을 읽고 수업을 했을 때 그 책에서 자기 주제를 뽑아서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요도 짜주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초사가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요즘 동화 파트를 했으니까 동화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머님이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초4가 되셔야 돼요. 이제 아이가 초4가 될 거니까 이제 아이의 수준이나 생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거를 한번 감안하셔서 반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제1시즌에 과학과 환경이 어떤 걸 하는지 프로그램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3파트로 나눠서 큰 주제는 과학과 환경인데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생명, 환경, 지구의 현재 이렇게 나눠서 4차시씩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12주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총정리까지 13주까지 끌고 가는 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아이만 힘든 게 아니라 교사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매번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이를 재밌게 계속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때로는 퀴즈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토의도 시키고 토론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꾸 참여하게 하면 이 4학년 아이들의 특징은 정말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짜 손 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 4학년 반 중에 한 반은 그 반 아이들이 다 그런데 그냥 보통 앉아서 발표하잖아요. 선생님 나가서 할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꼭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 아이가 그럼 저도 나갈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선 처리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이제 막 하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왜 도는데? 그러면 그냥 그러면 저한테 주목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빙글빙글 돌면 어떠니? 그러면 다른 친구가 근데 좀 정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은 다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초4처럼 한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안 하면 제가 그냥 끌고 가는 방법은 있는데요. 자, 동화를 지어봅시다. 어떻게 짓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동화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그러면 동화가 소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는 이야기거리를 모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고쳐서 쓴 일종의 소설이다 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동화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재미있게 읽은 동화를 서로 얘기해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밌었어요가 아니라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를 얘기하게 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자기 것 잘 챙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뜨악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제 반응이 아니라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왜 나 그거 재밌었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바로 물어봤어요. 너 그럼 다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다 주면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가 예측한 대답을 했어요.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야? 그러면서 그 동화책에서 나무가 살 수 있는 걸 줬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또 막 여학생이 흥분해가지고 걔는 자기 몸뚱이도 잘라주고 팔다리도 다 잘라줬는데 너 그거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을 바꿔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공격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의견을 서로 얘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아, 내가 말하는 반응과 그러니까 방향과 다른 거였구나를 스스로 찾아가요. 그러더니 아, 자기는 그렇게 희생적인 거는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끼리 어쩐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 너는 줄 수 있어? 그럼 다 못 준대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줄 수는 없다. 주는 건 뭐 나뭇가지는 좀 많으니까 한두 개는 줄게요. 뭐 이렇게 사과는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동화를 쓸 때 어떤 주제를 정하고 싶은지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어떤 애는 뭐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걸 줘야 되겠다라고 했고 근데 그 주제는 아마도 어머니에게 많이 들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또 어떤 친구는 뭐 편식을 하지 말아야겠다도 있고 주로 말아야겠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다 말아야 하지? 뭐뭐 하자는 없어? 그랬더니 모험을 하자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험을 하고 싶은데 구름을 타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구름?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막 주거든요. 모험 이야기가 좋아, 뭐 동물 이야기가 좋아, 학교 이야기가 좋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니?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업했던 책들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는 안 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왜 안 뜰까요? 빨강 연 끊어졌네요. 자, 빨강 연필이라는 책도 있고 이제 수업했던 책들을 보여주면서 그 책에 과연
주제가 뭘까 이런 걸 아이들이 찾아보게 하고요. 거기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빠져.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얘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나가고요. 그리고 나면 자, 등장인물 창조학이라고 해서요. 인물이 변화하는 인물인지 변화하지 않는 인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게 중학교에 다 나오는 과정이에요. 뭐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 다 배우셨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자기가 이해한 대로 다 표현해요. 그래서 등장인물 중에 변하지 않는 인물이 있었니? 라고 얘기하면 보통 동화는 다 변해요. 보통은 다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변화하거든요. 다 변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변한 애가 있대요. 그래서 누가 안 변했어? 그러면 이제 악역을 맡은 애들, 그 악역을 맡은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걔는 안 변했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주로 이제 변하지 않는 인물은 고전 소설에도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쩍 흘려주고요. 그리고 얘가 평범한지 평범하지 않은 인물인지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인물을 창조할 거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재에 쓰는 칸이 있거든요. 인물 이름 쓰고 나이 쓰고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버릇은 뭐고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써요. 그래서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팁을 주냐면 이 친구는 엘사잖아요. 그 엘사가 어떤 아이냐? 그럼 다 겨울왕국에 나온 엘사고 뭐 다 줄줄 꿰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얼음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를 설정을 할 때 애니메이션은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 사람을 왜 파란색 옷을 입혔을까? 왜 머리는 약간 흰색으로 했을까? 피부는 왜 이렇게 하얄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음왕국이니까요. 차가운 느낌을 주니까 푸른 드레스를 입었을 거다. 뭐 이렇게 다 뽑아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잘 보여주는 게 이거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애들 다 봤대요. 그래서 왜 그 버럭이는 시뻘걸까? 화나면 그 화난 이미지를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왜 슬픔 있는 파래? 그러면 엘사의 파란색과 달라요. 엘사의 파란색은 되게 밝은 하늘색이었는데 얘는 되게 짙은 푸른 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얘는 안경을 이렇게 뿔테 같은 안경을 썼을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인물에 담겨 있는 묘사, 어떤 아이템, 얘가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색깔 설정에서 인물의 성격을 다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게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네가 만든 인물에도 그런 특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안경을 어떤 걸 썼는지, 옷차림이 어떤지, 그리고 말투가 어떤지, 버릇은 어떤지 이런 거를 찾아내서 디테일하게 줘야 애니메이션은 그림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글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글로 녹여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인물인데 남자고요. 나이가 1111살이래요. 그래서 왜 1111살이야? 그랬더니 외계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면 1111살 동안 뭘 했을까?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냥 얘는 특이한 걸 만들고 싶어서 1111살로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어느 시대야? 라고 하면 그것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럼 1111살 동안 그 사람은 뭐 한 거야? 그러면서 뭐 어느 외계 행성에서 왔어? 막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갑자기 그건 좀 더 고민해서 더 만들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더 이렇게 북돋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수업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제가 개입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끼리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나요. 그게 일어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되게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좀 이런 생각이 되게 특이한데 이 아이만의 어떤 특성이고 그런 생각이 반영이 됐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되게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던지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예비 초사 아이들은 아직 생각 없이 말을 팍팍 하는 애인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 세계가 되게 강해요. 그 우겨요.
그리고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되게 속상해해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여주고 거기에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조금씩 물어봐주면 이 아이가 스스로 보완을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이제 제 수업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 얘는 정말 특이하고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맞아요! 막 이러고 얘는 저번에도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애들은 다 기억하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창조하고 나면 이제 어떤 사건을 겪게 될까? 그럼 결국 사건이 전개되려면 갈등이 필요한데 갈등은 뭘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떤 애는 저 갈등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아이가 야 갈등이 없으면 무슨 재미를 읽어? 그랬더니 난 재밌는데?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랬더니 근데 갈등이 정말 없을까? 그러면 얘가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구름 타고 모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 구름을 타고 모험을 할까 말까 그 방식을 가지고 인물들이 부딪히는 게 있대요. 거봐 있잖아. 그랬더니 아 그렇네요. 그럼 갈등이 있네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결국 네 소설의 주요 사건이고 그걸 잘 풀어가야 이제 갈등이 해결되면서 소설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갈등 만들기, 구성하기, 그래서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도 살짝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점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나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들려줄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서술자가 얘기를 해줄지 그럼 아이들이 나가 나오는 동화가 뭐가 있었지? 그럼 아이들이 그 전에 읽었던 동화책에서 막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뽑은 반장에서 나가 이로운이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럼 나가 좋은 점이 뭘까? 로운이가 나로 나올 때 뭐가 좋을까? 그러면 로운이 감정이 너무 잘 나온대요. 그치?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면 쉽겠다. 그냥 네가 그 인물을 정한 인물하고 같이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표현해주면 되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골랐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쓰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설정한 주인공이 절대 자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걸 다 관찰하면서 들려줄 거래요. 걔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 그것도 괜찮네 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써올지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아이들에게 막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슬쩍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이 사람의 시점도 다 얘기해주고 이 사람의 생각도 얘기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속도 다 얘기해주는 거야. 되게 편할 것 같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막 쓰려다가 이제 구상을 하다가 만약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걔가 보는 눈으로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맞아. 그러면 얘가 잘못 보면 이상하게 가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오해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아 그러다가 그러면 저는 다 아는 시점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모두의 얘기를 다 해주고 싶대요. 걔는. 그래서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시점까지 심리까지 다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자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야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예문들로 이제 시점을 좀 이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세히 쓰기 해서 들려주기와 보여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중등 과정에서 간접적 제시와 직접적 제시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주면 아이가 이제 그냥 보는 거, 내가 보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드라마에서 인물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 그럼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막 나쁜 짓을 하고 표정도 막 이렇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한대요. 그게 바로 보여주기다. 근데 들려주기는 다 알려주는 거야. 얘는 지금 어떤 짓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다 들려주는 거다. 어느 게 더 재밌어? 그럼 다 보여주기가 재밌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쓸 수 있겠냐?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또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너의 일상생활을 한번 묘사해봐라.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묘사해봐라. 그러면
아이가 예문을 보고 그걸 또 막 디테일하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화를 한 편 써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 애들은,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구성을 갖춘 동화를 써오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애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번에 거의 자기 선생님 저 육천자 썼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타자로 쳐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쫙 뽑아오니까 애들이 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는 700자 썼는데요. 그래서 700자로 동화가 돼? 그랬더니 자긴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보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다 묶어서 문집을 만들면 재밌겠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매주 한 1000자 이상씩 쓰는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전 5000자밖에 못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도 많이 쓴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막 신나서 자기 얘기를 잘 읽어달라고 이렇게 아이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과정을 밟아서 찬찬히 쓸 수 있게만 해주면 이 아이들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온 아이들이 확실히 더 쉽게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길게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막 포도밭만 다니면 막 한 달 만에 갑자기 애가 글을 막 쑥쑥 쓰게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마술이에요. 그래서 보면 진짜 글 쓰는 능력을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쫙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쓸 줄 알고요. 자기 얘기를 잘 구성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또 논리적으로 풀어낼 줄도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자 쓰면 쓸 게 없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 뭐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 라고 해서 팁을 몇 개씩 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써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개요를 짜서 한번 어떻게 쓰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해서 개요 짜는 연습도 간단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글쓰기가 좋아지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교재 형식도 그렇고, 아까 보셨지만 이제 이렇게 PPT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교재 안에 생각 열기가 나오고 책과 함께가 있고, 내용 생각 확장하기가 있고, 논술 쓰기가 있고, 이런 구조로 항상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열기에서 그날 수업할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아이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나 경험을 이렇게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걸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책과 함께를 하면 이제 책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기 얘기로 풀어낼 수 있게 요약을 시킬 때도 있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니? 이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다른데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준 요인이 뭘까를 또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아이들과.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꼬리를 물고 자꾸 찾아내게,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 그게 이제 습득이 되면 아이들끼리도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왜인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글을 쓸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근거가 뭔지를 책에서 계속 찾아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아이들이 숙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네가 한 번에 쫙 잘 읽고 탁 덮어놓고 그 다음에 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너무 잔인한 거고요. 아이는 계속 찾아봐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 읽을 땐 그냥 줄거리만 따라 읽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냥 줄거리 확인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사건의 관계도 봐야 되고, 인물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는 그 장면에 다시 가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고 온 아이들이 훨씬 이야기거리도 풍성해지고요. 글을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자꾸 뒤적이게 하셔야 되고요. 어떤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은 들어보면 이 아이가 하도 설렁설렁 읽으니까 한 번에 좀 똑 부러지게 읽게 하려고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면 어머님도 한 번 읽고 나면 답을 다 쓰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내 아이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어머님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님 때도 좀 재밌는 게 있었나요? 거의 어른 돼서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세상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책을 읽게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읽고 빨리 숙제 후다닥 하고, 그리고 대충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그럼 네. 아니요? 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땠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끌어내갖고 다시 채우게 하니까,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숙제가 조금씩 더 잘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책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타고나기를 책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갖고 나온 애가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주에 한 권이라도 잘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재밌는 책을 보면 계속 그 책만 읽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몇 쪽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도 다 외워요. 근데 또 그걸 봐요. 책 읽자 그럼 그것도 꺼내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한 권만 보는 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아이가 그걸 재밌어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 읽었을 때 놓쳤던 거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읽었을 때 자꾸 더 보이는 게 재밌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화책을 주로 자주 계속 보는 건 별로 권장할 만하지 않고요. 계속 이제 줄글로 된 거, 그림보다는 줄글로 된 거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아이가 결국 독해력도 생기고 문해력도 생기고 이제 생각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절대로 동화나 이제 문학 작품은 만화로 읽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과학이나 역사같이 지식을 좀 암기해야 하는 책은 만화로 접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재밌게 막 구성을 해가지고 기억을 착착착착 잘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그림하고 뭐 이렇게 머리 빨간 사람이 뭐 여기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뭔데? 그럼 몰라요. 그 여기 있었어요. 근데 요 페이지 요 밑에 있었는데 그 빨간 아저씨 막 화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뭔데? 그게 답이야?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많이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때가 이제 초사가 가장 이제 그걸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비 초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실제로 이제 제가 첨삭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줄줄 쓴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칭찬할 점도 칭찬하고 짚어줄 거 짚어주고 하면서 아이와 계속 약간 대화처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제가 이렇게 써준 거에 밑에다가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또는 저는 그렇게까진 생각 못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꼭 써주는 애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럼 매주 이제 받을 때마다 저도 뭐 이번 주엔 얘가 뭘 썼을까? 이제 안 써 있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보충해 보자. 그러면 또 한 3문장을 더 써요. 정말 예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확실히 글이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고쳐쓰기 하기 힘들 경우에는 결론을 조금만 더 보강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덧붙이면 어때? 라고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 놓거든요. 요만큼 정도 더 써라? 그럼 그걸 또 이렇게 써와요. 그래서 그렇게 써왔을 때 또,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또 칭찬해주면 이 아이는 그 칭찬이 좋아서 또 써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원고지 공책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이 아이의 글쓰기는 점점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어지는데,
그게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마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려면 이제 수업을 할 때 책은 미리 다 준비해서 읽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 이제 나눠 드릴 건데 등록했을 때 교재를 받으시면 이제 그 교재를 내용을 이렇게 미리 좀 읽어보고 책 읽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근데 막 무조건 막 이만큼씩 쓰라고 또 강제는 하지 마세요.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신이 나면 이만큼 쓰는 날이 오고요. 일단은 빼놓지 않고 쓰는지를 보시고요.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하면 어머님이 살짝 힌트를 주시는 건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막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써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건 네 단어가 아닌데 엄마가 불러줬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매번 그러시면 아이가 이제 엄마 얼굴만 쳐다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약간의 힌트 이 정도 주시는 건 괜찮고 엄마랑 같이 책 읽으면서 한번 볼까 하면서 여기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약간 그런 정도만 관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교재에 너무 처음에 막 첫날부터 못 써간다고 너무 혼내지 마시고 첫날은 조금 못 써도 좋으나 점점 나아지면 되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지 공책을 저희는 2권씩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권을 사서 이제 한 권을 1번을 내고 가면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집에 2권이 있죠. 그래서 2권의 2번째 수업 내용을 써오는 거예요. 그러면 2권을 써서 왔을 때 제가 1권을 첨삭해서 돌려주고요. 돌려줄 때 또 뭔가 얘기를 해요. 여기는 되게 잘 썼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우니까 좀 이렇게 고쳐보면 어때? 이 내용을 넣으면 어떠니? 라고 하면 내가 알았어요. 그러고 바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고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하면서 고치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부는 아직은 이제 원고지 공책에 손글씨로 따박따박 쓰게 하는 거가 좀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뭐 정말 6천자 써야 하는 경우 빼고 그 아이처럼 쓰는 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치는 건 안 되고 꼭 써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고 가고 해야 아이의 실력이 쌓이고요. 그러면 저희 입학 테스트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입학 테스트 내용은 따로 준비하실 건 없어요. 그냥 어휘력하고 짧은 지문 읽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답을 쓰는지 독해력, 뭐 사고력 문제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 경험 쓰는 글쓰기가 있어요. 근데 400자니까 아이들 그냥 부담 없이 잘 쓰고요. 그것만 봐도 근데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되게 행복하구나, 해맑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해맑어요. 그래서 행복한 경험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막 철철철철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코로나 시대에 가족끼리 즐겁게 잘 보내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건 되게 다행이라고 느끼고요. 이제 뭐 유일한 스트레스는 학원이죠. 근데 다행히 포도밭은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포도밭이 유일하게 재미있는 학원이래요. 그래서 그게 달리 재밌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다 존중해 주는 게 아이들 사이에 이제 다 허용이 되니까 자기들끼리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꼬리를 물고 다시 질문으로 끌어와서 아이가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막 이렇게 신나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는 집에 가면서 집에 가는 동안 차에서 오늘 누가 뭐를 말했고 누가 뭐를 말했고 내가 뭘 해서 칭찬을 받았고 그거를 다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여기다 뭘 장치를 하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다 해서 얘기를 해주는 애가 있고요. 근데 처음에 그랬을 때 좀 어머님이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시거든요. 솔직히 좀 따다다다다 계속 얘기하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점에 그렇게 신이 났는지 그거 같이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점점 표현을 더 잘하는 아이가 되니까
그냥 이걸 똑바로 말해봐 뭐 이렇게 막 화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정해서 순서대로 말하라고 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 아이가 주눅 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 때는 자 천천히 얘기해보자. 그래서 처음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진정하고 하나씩 하거든요. 처음에 오면 다 들어와서 선생님 지난주에 뭐가 짜짜짜짜 다 얘기해요. 그러면 얘 얘기하면 저도요 그러면서 또 이쪽에서 얘기하고 서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니까 그걸 좀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경험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반은 여기 시간표 나온 거 보셨죠? 수요일 7시부터 9시가 있고요. 목요일 4시부터 6시가 있고 또 목요일 6시부터 8시가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12시, 1시에서 3시, 5시에서 7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초사는 일요일 반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파격적으로 넣었는데요. 사실은 일요일까지는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주말에 어딜 가거나 그러면 꼭 이제 일요일 반은 없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서 이제 깔아놓긴 했는데 사실 초사는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죠, 일요일에. 그리고 주말 이제 마무리하고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사가 일요일까지 오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뭐 반이 구성되면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테스트 보고 원하는 시간표 정하시면 되고요. 1월부터 수업이고요. 토요일 반은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항상 크리스마스 25일하고요. 1월 1일이 같은 요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토요일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주말에 다 하는데 2주를 다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쉬고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1월 1일부터 새 마음으로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1월 1일에 왜요? 그래서 그날 어디 할머니 댁 가니? 그럼 아니요. 근데 왜요? 그러면서 왜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린 빨간 날하고 상관없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잘 쉬고요. 어린이날도 웬만하면 쉬려고 해요. 근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올해는 했었어요. 근데 웬만하면 어린이날은 쉬고요. 그 웬만하면이에요. 꼭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라고 쉬지는 않고요.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보통 아이들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봐요. 그보다 더 오래 보는 친구는 이제 글을 쓸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에 끙끙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정 안 되면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얘기하고요. 네. 선생님들은 네. 혹시 힘들게 오픈되어 있으신가요? 시간은 선생님 담당? 초사는 제가 다 할 거고요. 네, 저는 거기 뭐죠?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네.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문제를 읽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어진 지문에서 거기서 의도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독해나 사고력은 괜찮은데 이제 어휘나 글쓰기에서 점수가 팍 깎여서 이제 간당간당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독해나 이게 된다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지문을 이해를 못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쓰거나 그런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 친구가 이제 뭐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요. 뭐 외국을 살았든 어쨌든 그거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 말을 잘 쓸 수 있고요. 그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었고요.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살다가 거의 초3 돼서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막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글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과 상담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정말로 그 어머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이 아이와 외국에서 살면서 가족끼리 캠핑도 잘 가고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이 아이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글에 고스란히 담기니까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외국에서 살다 왔나요? 아닌데요? 그러는데 글이 안 되는 친구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케바케라서 저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있으면 수업은 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와서 키우면 돼요. 네. 그거는 정말 뭐 정부 방침이 완전히 다 줌으로 전환을 해라. 그럴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으면 줌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을 원해요. 수업 자체가 특성이 그냥 지식만 딸딸딸딸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하는 게 되게 효과가 크거든요. 네. 수업 중간에 10분 수업 휴식이 있나요? 한 5분 정도씩 쉬어요. 근데 너무 빠져 있으면 안 쉬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활동을 하다 중간에 쉬는 시간 됐다 쉬자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뭐 하다가 조금 이제 텀이 이렇게 좀 끊어지는 텀이나 이럴 때 한 5분 정도씩 쉬어요. 수업이 못 나오면 보강 가능한가요? 보강은 이제 시간표가 여러 개가 열려 있으니까 그 시간표에 와서 가능해요. 일주일 수업이 동일한가요? 네네. 그러니까 주로 주말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주중 수업이 이어지니까 주말에 못 오면 이제 주중에 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중에 못 올 친구 같으면 미리 주말에 와서 하면 되고요. 네. 네. 아이가 그럼 어떻게 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피드백 같은 거는 네. 뭐 비정기적으로 요청을 드리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 수업을 하고 나면 해피콜이라고 해서 첫 수업 했을 때 하고요. 아이의 특이점이 있을 때도 하고요. 그리고 별 얘기가 없으면 일단은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숙제를 못 해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상담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서 3개월이 끝나면 평가서가 나가요. 그래서 그 평가서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했고 수업 중에 어떤 역량을 보여줬고 이런 게 도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총평으로 선생님의 평가가 나오니까 그런 걸로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궁금하실 땐 언제든 선생님도 이제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리지만 아니면 이제 요청하시면 또 할 수 있고요. 네. 그 2시간 안에 네. 책을 읽고 오고 독후활동 토론하라고 글쓰기까지가 2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아니요. 글쓰기 수업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업 후 글쓰기라서 집에 가서 써와야 돼요. 토론하고 활동하고 그 내용 이제 확장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끌어내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만들어낸 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요를 짜갖고 가면 거기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건 집에서 써오거든요. 근데 뭐 책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 중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은 드물고요. 이 마지막 이제 포도알 글쓰기 같은 경우에 한 차시는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수업 중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 외에는 다 책 읽고 하는 수업은 숙제를 해온 상태에서 수업하고 그 내용을 집에서 쓰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랑 네. 1년을 저희가 마무리를 할 때 목표하시는 글쓰기의 그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물론 네네. 아이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1년 정도를 했을 때 원하시는 그 글자 양이, 글의 양이라는 게 네네. 어느 정도로 생각을 그거는 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정해놓은 글쓰기 양은 초4는 600자, 초5는 800자, 그리고 초6이 1000자까지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글쓰기 양 그 몇 자에만 되게 집중을 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서 똑같은 말로 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면 짧더라도 네 생각을 확실히 담아라 라고 해서 자꾸 구체적인 사례를 끌어와서 책 속의 얘기를 끌어와서 내용을 늘리게 하거든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300자만 쓰면 쓸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300자라도 써와라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더 붙일 수 있는 걸 자꾸 팁을 줘서 아이가 더 쓸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600자 정도는 거뜬히 쓰고요. 후반부에 가면 800자 쓰기도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책 종류는 네. 학교 책하고 연계된 책들이 많은가요? 저희가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권장 도서나 아니면 배우고 있는 것들, 뭐 사회 같으면 지리 배우면 지리, 경제 배우면 경제, 뭐 정치 배우면 정치 영역을 넣고요. 그때 이제 책을 선정할 때 저희가 매년 새 책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사서 다 뒤집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적합한 책을 선정을 하는데 매번 새 책만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그냥 좀 쭉 긴 호흡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스테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고 이제 새로운 뭐 시사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책을 많이 바꿔줘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성도 점점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매년 책을 읽고 자꾸 바꾸기는 해요. 네. 그래서 힘들어요. 저희가 그냥 있는 거 갖고 계속하면 편한데 자꾸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포도밭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매일 갈아엎고 맨날 갈아엎어야 돼서 근데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우스개로 왜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포도야. 그럼 저희 먹으시려고요? 그렇지 와인 뭐 잼 많잖아 막 이러면 와 잔이네요 막 이러는데 근데 포도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주렁주렁 열리는 거. 그래서 너의 생각도 주렁주렁 열리고 학생도 주렁주렁 열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커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몸에도 좋은 과일이니까 너도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인물이 되라고 인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가서 리더가 돼야 될 텐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번 이제 환경 문제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저 살 땐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후손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전 애기 안 낳을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의 문제가 아니다.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럼 뭐 너만 안 낳으면 너의 주변에 가족의 사촌에 뭐 이런 애들은 당해도 되냐?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말해요. 아이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생각이 딱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꾸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또 인재상이고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든 뭐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공동체 의식하고 서로 이제 상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재형을 요구하거든요. 네. 저번에 배운 걸 글을 써온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바로 발표하네요.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발표라는 건 그날 수업 내용에서 본인이 이제 간단하게 뭔가 코멘트를 하는 걸 발표할 때도 있고요. 동시 쓰기 같은 거 했을 때 자기 동시를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거는 수업마다 달라요. 근데 매주 뭐 나와서 발표하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도 다 발표라고 생각해요. 네. 또 궁금하신 것 또 있으세요? 하여튼 아이들은 포도밭 되게 즐거워하고요. 와서 많이 커요. 근데 길게 보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셔야지 오늘 뭐 배웠어? 이러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네. 이게 안 돼서 아쉽네요.